이 국세청은 일단 이 계좌이체 내역을 네. 증여로 볼 테니까 납세자가 네. 증여가 아니라는 사실을 네. 입증을 해라는 거죠. 아니 근데 그게 입증이 쉽지가 않잖아요. 쉽지가 않죠. 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아니 뭐 무죄 추정의 원칙이 없어요. 여기는? 없어요. 가장 그 이슈가 되는 게 요즘에 네. 그 증여세. 네, 특히 그렇죠. 이제 결혼하면서 네. 증여가 좀 확대됐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될까요? 뭐 1억 5천까지 뭐 증여해도 된다 하면서 뭐 이게 좀 논란이 되는 것도 있고 한데 네네. 이거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그 최근에 네. 그 혼인율이 이제 급감을 하면서 이제 출산율도 저하되고 이런 많은 사회적인 이제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제 사회적인 이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네. 그 혼인을 하는 사람들에게 네.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부모님한테 징여받을 때는 5천만 원까지 징여 공제를 해주지만은 혼인을 한 사람에게는 추가로 1억을 징여 공제를 더 해주겠다. 네. 이게 이제 혼인으로 인한 징여 공제 확대 이런 이제 제도가 세법 개정안에 올라온 것이죠. 아, 그게 아직은 안 됐고. 그래서 이게 많은 분들이 벌써 이게 확정이 된 줄 알고 계시는데 네.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네. 이거는 이제 아직까지는 개정안이다. 그래서 이 법을 자세히 알려드리자면은 네. 일단은 혼인 신고일 기준으로 해서 과거 2년, 그 다음에 혼인 신고일 이후 2년 그 사이 내에 이제 징여를 받게 되면은 추가로 1억을 더 공제를 해주겠다. 네. 다만 이제 24년 이후에 만약 이제 법이 개정된다면 24년 이후부터 적용이 되는 거라서 24년 이후에 징여받는 분부터 징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네. 그 혼인 신고하고 2년 전까지도 한다고 됐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예를 들어 혼인 신고를 24년에 했는데 네. 그러면 23년에 증여를 한 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안 됩니다. 그것도 안 돼요? 네. 그럼 지금 증여하는 건 의미가 없네요. 네, 그래서 이 법이 개정이 이제 만약 된다면은 소급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법 개정된 이후부터 네. 징여되는 이제 재산부터 징여 공제가 되는 것이라서 그래서 미리 지금 이제 징여를 받게 되면은 이 징여 공제를 받으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리자면은. 뭐 아무래도 지금 당장 뭐 주택을 취득해야 된다든지 그런 상황 때문에 부모님한테 그 징여를 지금 당장 올해 받아야 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되냐? 차용증을 활용하시면 돼요. 차용증. 차용증을 일단은 이제 부모님한테 1억을 빌린 걸로 하는 거죠. 빌린 걸로 했다가 나중에 이제 법이 개정되고 나서 24년 이후에 그때 이제 채무 면제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 징여 시기가 부모님한테 돈을 받은 23년이 아니라 채무 면제를 받은 24년이 되거든요. 이때는 이제 그 혼인으로 인한 징여 공제 1억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네. 근데 이제 뭔가 그 차용증 썼다 하면은 부모랑 자식 간의 차용증 이거 왠지 좀 그 인정 못 받을 것 같고 막 약간 이런 느낌도 좀 들 것 같은데 이게 법적으로는 뭐 문제가 없는 건가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국세청에서는 부모 자식 간의 차용증을 인정해 주진 않아요. 그러니까 왠지 좀 안 해줄 것 같아요. 국세청 입장에서는 아니 그 부모 자식 간에 그냥 부모가 자녀한테 돈을 징여해 준 거지 무슨 돈을 뭐 은행도 아니고 빌려준 거냐.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인정을 해주지 않고 인정을 이제 받으려면은 차용증을 이제 작성을 하셔야겠죠. 그런데 이게 이제 단순히 이제 차용증만 작성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다들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은 뭐 이자라든지 원금 분할 상환까지 같이 이제 하셔야 이 차용증으로서 인정을 받으실 수 있어요. 원금은 상환 안 하고 이자만 주는 거는 안 돼요? 이자만 드려도 되죠. 그거 하면은. 그런데 이제 사실은 그 이자를 지급하는 것이 세금이 어떻게 보면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만약에 이제 부모님은 제 자녀예요. 제가 이제 그 이제 돈을 빌리고 나서 매달 이자를 드리잖아요. 그럼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자 소득이 생기는 거죠. 생겼죠. 소득이 생기면은 소득세를 세금 내야겠죠. 이 세금이 25%예요. 25%도 내야 돼. 그러니까 오히려 차라리 징여받는 게 장기간에 봤을 때는 세금이 더 적게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이자를 지급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손해일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많은 분들한테 권해드리는 것이 이 무이자로 차용을 해라. 무이자 차용? 굳이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차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무이자 차용하면은 벌써 국세청에서 인정 안 해줄 것 같은 느낌이 팍 드는데 네, 이게 있습니까? 네, 그 이제 물론 이제 큰 돈을 차용할 때는 네. 어느 정도 이자를 지급을 해야 되지만은 그 징여세법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그 우리가 그 세법에서 이자율이 4.6%예요. 네. 이 이제 차용 금액의 4.6%를 곱한 금액만큼 이자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계산한 이자 금액에서 1,000만 원까지는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1,000만 원. 예, 그래서 그 금액이 딱 한도가 2억 1,700이에요. 2억 1,700. 예, 역산하면. 2억 1,700만 원에 4.6%를 곱하면은 한 998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이 금액까지는 이제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네. 차용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네. 그냥 차용증 하나만으로는 네. 인정받기 어렵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똑같이 돈을 들이되 네. 이 명목이 네. 이자가 아니라 네. 원금으로 드리는 거예요. 원금을 분할해서 상환하시는 원금 거예요. 상환으로는 하긴 해야 되는구나. 하긴 하셔야 돼요. 네. 예, 그런데 이게 이제 매월 예를 들어 50만 원씩 부모님한테 드린다면 네. 이게 이자라면 이 부모님이 이자 소득세를 내셔야 네. 되고 네. 이것이 원금이라면 부모님은 이자를 받은 것이 아니니 네. 이자 그렇죠. 소득세도 없고 네. 또 자녀 입장에서는 이미 원금을 갚아 나가고 있으니까 네. 나중에 이제 갚아갈 원금이 줄어드는 거죠. 또 그럼- 심지어 이미 원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국세청에서 더 이것을 이제 그 차용이 아니고 징여라고 네. 주장하기가 어려워요. 예. 그래서 이 무이자 그 차용이 네. 그 여러모로 이자 지급보다 훨씬 유리합니다. 이게 단어 하나가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자냐 원금이냐. 그렇죠. 그러면 이제 항상 뭐 계좌이체 할 때도 이렇게 원금 상환 이렇게 그렇죠. 부모님한테도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네, 근데 맞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방금 이제 계좌이체 얘기를 해서 네. 여쭤보는 건데 이거 네. 가족 간에 이렇게 계좌이체 하는 게 사실 빈번한 일인데 굉장히 빈번하죠. 이런 게 뭐 증여로 이렇게 간주돼 가지고 뭐 증여세를 내고 하는 일이 있다면서요. 굉장히 많은데요. 그래요? 네. 사실 이제 저도 이제 제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지만 네. 공심 TV를 제 유튜브 영상 중에서도 네. 이 가장 조회수가 많이 나온 게 이 네. 가족 간 계좌이체예요. 가족 간 계좌이체가 문제가 돼요. 이 국세청에서는 네. 이 가족 간 계좌이체를 징여로 추정을 합니다. 그래요? 네, 이 추정이란 단어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네. 이 국세청은 일단 이 계좌이체 내역을 네. 징여로 볼 테니까 납세자가 네. 징여가 아니라는 사실을 네. 입증을 해라는 거죠. 아니 근데 그게 입증이 쉽지가 않잖아요. 쉽지가 않죠. 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아니 뭐 무죄 추정의 원칙이 없어요? 여기는? 없어요. 여기는 없어 이게? 네,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납세자한테 굉장히 불리해요. 네. 네,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과거에 오래전에 계좌이체한 내역이 있다. 뭐 이것이 실제로 징여가 아니라 네. 뭐 다른 이유로 계좌이체를 받은 건데도 네. 불구하고 징여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네. 이 징여세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뭐 대표적인 예시로 제가 말씀드리자면은 근로자분들 계시잖아요. 예, 직장인분들. 직장인분들 연말정산 때문에 네. 신용카드 많이 써야 된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렇죠. 예, 그래서 신용카드 이제 소득공제가 되기 때문에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해야 좀 유리한데 이제 이런 거죠. 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좀 더 받기 위해서 네. 내 신용카드를 이제 부모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 분들 많죠. 그런 경우 종종 있거든요. 네. 예, 그렇게 내 신용카드를 부모님이 사용을 한 다음에 네. 대신에 부모님이 이제 신용카드 사용했으니까 네. 그 신용카드 결제액을 제가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부모님한테 계좌이체를 받은 거예요. 네. 이거 징여예요? 아니 이거 뭐 약간의 그냥 뭐 네. 절세나 이런 걸 하고 싶은 마음인 거잖아요. 마음이지 징여는 아니잖아요. 징여는 아니죠. 예, 그 네. 징여가 아니지만 네. 이게 이제 시간이 흘러서 네. 나중에 이제 이 계좌이체 내역을 딱 봤을 때 네. 이것은 이제 징여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을 못하게 되면 징여세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입증을 해요? 뭐 예를 들어 뭐 부모님 댁에서 썼던 뭐 그런 걸 뭐 이렇게 뽑아서 가야 되는 건가요? 부모님 썼다? 사실 이제 국세청이라고 해도 네. 아무리 국세청이라고 해도 함부로 이 개인의 계좌를 이렇게 마음껏 조회를 할 수는 없어요. 네. 이 사람 거 계좌이체 궁금한데 한번 조회해 볼까 이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 금융정보보호법 때문에 국세청도 이 계좌이체 내역만은 함부로 조회를 못 합니다. 네네. 그럼 이제 국세청이 조회를 하려면 이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조회를 하려는 명분이 그것이 이제 세무조사죠. 네, 세무조사라는 이제 명분이 있어야 조회를 할 수 있는데
보통 이제 가장 이 계좌이체 내역이 많이 이제 문제가 되는 세무조사가 이 상속세 세무조사예요. 네, 그래서 보통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네. 이 상속세 세무조사를 받을 때 이 지난 이제 과거에 이체 내역이 문제가 되는데 이 상속세 세무조사를 받게 되면 무려 10년. 예, 과거 10년간의 이체 내역을 이체한 걸 어떻게 전부 이제 조사를 하게 됩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상속세가 이제 그 부모님이 물려주신 재산, 상속 재산뿐만 아니라 네. 과거 10년 내에 징여한 이 징여 재산까지 포함해서 상속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이 상속세를 정확하게 계산을 하려면은 어쩔 수 없이 10년간 이 징여받은 내역을 조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 조사하는 과정이 이제 계좌이체 내역을 조사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계좌이체 내역을 이제 쭉 보다가 이제 9년 뭐 예를 들어 뭐 8년 전, 9년 전에 뭐 부모님한테 받은 계좌이체 내역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게 이제 부모님이 내 신용카드를 쓰고 이제 대신 이제 결제 비용을 이체를 한 거예요. 징여가 아닌데도 이 9년 전 거 어떻게 기억해요? 그러니까 1, 2년 전 것도 기억을 못 하는데 이거를 이제 입증을 못 하면은 억울하게 징여세, 상속세 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게 요즘에 예를 들어 뭐 이렇게 역전세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부모님이 만약에 뭐 전세금이 뭐 모자란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뭐 자녀들이 막 금액을 뭐 조금 일부라도 막 지원해 주는 경우들 있잖아요. 몇 천만 원이라도. 그런 거 빌려주는 분들 우리 아마 시청자분들도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도 굉장히 억울한 일이 생길 수도 있는데 이제 자녀가 부모님한테 돈을 이제 반대로 드린 거잖아요. 자녀가 주는 것도 징여로 치나요? 징여로 치죠. 이제 그래요? 부모님한테 드렸어요. 그러다가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되면은 이거 원래 내 돈인데 이 부모님 재산으로 잡혀서 그게요? 그래서 상속세를 내야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준 돈인데? 그렇죠. 징여로 본다니까요. 기본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이걸 징여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입증하겠어요? 근데 입증을 하려면은 차용증을 써야겠죠. 차용증을. 항상 뭔가 돈 거래는 차용증 같은 게 좀 있어야 되는요. 있어야 되죠. 그래야 내가 징여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차용증이나 이런 것이 없으면은 입증을 하기가 사실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가족 간의 돈 거래는 상당히 좀 민감하게 좀 받아들이는 게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줬다가 다시 돌려받은 거는 상관이 없나요? 그래서 이제 차용의 이제 가장 강력한 증거가 사실 이제 차용증보다도 이 상환한 거예요. 그래서 돈을 이미 상환했다면은 그것은 이제 그 차용을 한 것으로 그냥 끝이 종결이 나는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이 아마 자녀가 이렇게 부모님한테 주는 거는 또 그냥 뭐 크게 뭐 신경 안 쓰는 분들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것도 또 증여로 본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또 모든 이 이제 부모님이나 이제 가족에게 주는 돈이 또 전부 다 징여세가 과세되는 건 아니에요. 가령 이제 내가 이제 가장인데 나는 이제 자식도 있고 이제 부모님 봉양도 해야 돼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생활비도 드려야 되고 자녀 교육비도 줘야 돼요. 이거 다 징여세 과세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미 이제 내가 번 돈은 한번 세금이 과세가 된 돈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과세가 된 돈을 또 가족한테 생활비나 이런 걸 줬다고 해서 또 그때마다 또 징여세를 과세하는 건 이거는 좀 너무 이제 국민의 좀 생활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가족한테 주는 생활비나 뭐 교육비, 용돈 이런 것은 또 이제 징여세가 과세가 되지 않아요. 그래요? 그럼 이거는 어떤 뭐 기준 같은 게 있나요? 뭐 부모님 용돈 이렇게 해서 계좌 이체할 때 적으면 되는 건가요? 여기에는 이제 그 과세가 안 되려면은 일단 이제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해요. 일단 첫 번째로 뭐 생활비라든지 교육비로 이제 준다면은 다 써야 돼요. 그걸 써야 된다. 이 돈을 이제 예를 들어 생활비를 300만 원을 보내드렸는데 아껴가지고 100만 원만 쓰고 200만 원 차곡차곡 모았어요. 근데 우리 부모님들 웬만하면 또 그러는데 또 그러니까 차곡차곡 모아서 이 돈으로 예를 들어서 뭐 부동산을 취득한다든지 뭐 이제 주식을 취득한다든지 이 자산을 취득하게 되면은 이건 이제 또 징여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생활비나 이제 뭐 그 교육비나 이렇게 받게 되면 그 용도로 다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써야 이제 과세가 안 되는 거고 또 두 번째는 이 그 돈을 받는 사람이 소득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이제 자녀가 뭐 이미 이제 다 이제 직장 생활 다 하고 소득이 있어요. 이제 결혼도 다 해서 그래서 이제 돈을 이제 뭐 이렇게 차곡차곡 이제 모으고 있는데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제 자녀가 이제 돈을 벌고 생활비 쓰고 나서 이제 남은 돈을 저축해서 또 주택 마련하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좀 더 이제 그 자녀가 그 돈을 더 저축을 많이 해서 주택을 내 집 마련을 빨리 하시길 원하실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자녀한테 생활비를 지원을 해준다. 이때는 이건 또 이 생활비는 증여세가 과세가 됩니다. 증여로 보는군요. 왜냐하면은 자녀가 소득이 있어서 본인 힘으로 충분히 생활비를 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이 생활비를 줬기 때문에 이 생활비는 또 증여세가 과세되는 거예요. 그래요. 네. 그러면은 그 아내나 뭐 이렇게 남편한테 주는 요 부부 관계는 어떻습니까? 요것도 뭐 문제가 돼서 뭐 이렇게 증여세를 부과했다 뭐 이런 기사를 본 적도 있고. 네네네. 요거는 뭐 어떻게 보나요? 이 배우자는 또 약간 상황이 좀 달라요. 이건 또 달라요. 네, 왜냐하면은 이 배우자는 우리가 세법에서도 예를 들어 뭐 세대 분리를 해도 무조건 동일 세대로 본다. 이렇게 보잖아요. 맞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경제 공동체 개념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2015년에 유명한 대법원 판례가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은 이 배우자 간에는 증여 목적 이외에도 계좌 이체를 할 때 공동 생활 자금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 자금 위탁 관리 이런 여러 가지 목적이 많기 때문에 단순히 증여로 추정할 수 없다. 그 추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부 간의 이제 배우자 간의 계좌 이체는 국세청이 이제 먼저 이제 이 증여라는 사실을 오히려 입증을 해야 과세를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추정으로 할 수는 없군요. 네, 이것은 단순히 추정으로 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은 그 부동산 하시는 분들은 보통 뭐 그 집을 사거나 할 때 큰 돈이 움직일 때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국세청에서 좀 입증하는 이런 거라고 봐야 돼요. 이제 그럴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일상생활하면서 배우자한테 이렇게 돈을 이체하고 이체받고 이런 것은 사실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사실 이거를 뭐 어떻게 하나하나 다 증여가 아니라는 사실 입증을 못하기 때문에 그 대법원 판례도 이것은 그 증여로 추정할 수 없다 이렇게 판결을 내린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예를 들어 소득이 없는 배우자가 갑자기 뭘 사거나 갑자기 이제 뭐 주택이나 부동산을 취득을 하게 되면 이 취득한 사실만으로 이것은 이제 소득이 없는데 어디서 무슨 돈이 나서 이게 그 부동산을 취득했냐 이건 배우자한테 증여받아서 취득한 거다 이렇게 국세청이 주장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소득이 없는 이제 그 배우자와 함께 공동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렇게 뭐 증여세라는 게 사실 뭐 어떤 분들한테는 좀 와닿지 않을 수도 있지만 또 누군가한테는 또 증여세를 되게 걱정하는 분들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어떤 뭐 금액이나 이런 기준 같은 것도 좀 있나요? 뭐 예를 들어 뭐 이 정도 뭐 금액들은 뭐 크게 뭐 걱정 안 하셔도 된다. 뭐 이 정도면은 좀 이제는 좀 고민을 좀 하셔야 된다. 뭐 이런 게 있을까요? 부모님하고 이제 계좌이체 문제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속세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렇게 문제가 된다 말씀드렸잖아요. 그 상속세 세무조사 대상이 주로 이제 부모님 재산이 한 10억 이상이다. 그리고 부모님이 좀 아무래도 이제 연세가 많이 드셔서 돌아가시게 될 그럴 나이시면은 그때는 이제 계좌이체 내역을 조심하셔야겠죠. 그러면 이제 뭐 만약에 이제 아까 잠깐도 얘기를 해주셨지만 그래도 내가 좀 걱정되는 분들은 어떤 식으로 좀 내가 조심하는 게 좋을까요? 차용증 쓰는 거랑 또 뭐 다른 거 있을까요?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그 우리가 계좌 이체를 할 때 이체 메모를 남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같은 예시로 그 부모님에게 신용카드 결제비를 정산을 받았다면은 뭐 이제 카드비 정산 이렇게 이제 이체 메모를 남기시고. 여기에 좀 더 이제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한다면은 문자를 주고 받는 거예요. 이것까지도 사실 이렇게까지 하시는 분들 잘 없는데 문자를 주고 받아요. 이것까지 하면은 굉장히 입증하기 쉽죠. 그래요. 그래서 뭐 어머니한테 이제 어머니 그때 결제한 거 대금 보내주세요. 뭐 비톡촉하는 거. 이런 이제 문자 내역까지 있으면은 그게 이제 엄청 이제 나중에 이제 세무조사가 일어나고 난 시점에서는 굉장히 과거일 거잖아요. 그 세금을 회피하려고 이런 뭐 과거에 이런 일을 우리가 미리 조작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은 이제 좀 상당히 좀 신빙성이 있는 증빙 자료로 우리가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추정이다 보니까 뭐 하나 이렇게 증거 자료라도 뭐 있으면 사실 뭐 우리가 추정을 안 할 수가 있는 건데 증거 자료가 없으니까 추정한 게 확정이 되는 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라도 좀 남겨놓으라는 거잖아요. 최대한 많이
남겨놓으시는 게 좋죠. 그래서 가급적 이제 그런 어떤 큰 돈을 정산 받으실 때는 미리 어떤 뭐 결제 내역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좀 정리를 해두시고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내가 조심해서 나쁠 것은 없겠죠. 네,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올해 상반기에 그 세수 펑크가 40조 넘게 발생했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부족한 세수를 어떻게 보충해야 되냐. 그래서 이제 최근에 국세청에서 이 자금 출처 조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부동산이나 이런 거 사면은 이제 뭔가 자동으로 이렇게 걸리는 시스템인가요, 이게?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국세청에서 자금 출처 조사를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이 또 국세청 전산이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이 어떤 그 자금 출처 부족 혐의가 있는 사람들을 이 포착하기가 어려웠다면은 지금은 자동화 시스템으로 누가 얼마나 자금 출처가 부족한지 전산에 다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 자금 출처 부족 혐의가 이 큰 사람 위주로 조사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이것을 이제 국세청 PCI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취득한 자산과 소비 이런 총 지출액과 그다음에 개인이 이제 국세청에 소득 신고된 그 소득 금액과 이것을 비교를 해서 이 소득 신고된 금액보다 이 지출 금액이 더 크면은 이 자금 출처 부족 금액이 생기니까 도대체 그러면은 나머지 돈은 어디서 나서 이 자산을 취득했냐 이 자금 출처를 입증을 해라. 이것이 이제 자금 출처 조사죠. 하긴 요즘에는 뭐 버는 돈 뻔하고 사실 소비도 뭐 지출이 요즘 카드 많이 쓰시니까 뭐 이미 다 나오고 그러면은 내가 남은 돈 딱 나올 텐데 이상하게 뭐 몇 억 더 해가지고 뭔가 뭐 집을 산다거나 뭐 어떤 자산을 사면은 이 돈 어디서 났어? 라는 게 이제 바로 뜬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전에 이제 뭐 규제 지역 이런 데는 자금 출처에 대해서 막 이렇게 다 자금 조달 계획서 계획서를 냈는데 요즘에는 안 내는 데들이 많아졌단 말이에요. 이제 규제 지역이 좀 완화되면서 그러면 나는 좀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이 자금 조달 계획서가 문제가 없다든지 문제 없이 뭐 제출해서 그냥 지나갔다든지 이렇게 한다고 이 자금 출처 조사가 나오지 않는 건 아니에요. 일단 이 자금 출처 조사가 언제 나오냐면은 이 부동산 취득하고 바로 안 나와요. 바로 안 나와요. 보통 한 2년에서 3년 뒤에 나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왜요? 2년 3년 뒤에 나오면은 가산세까지 거둘 수 있거든요. 묵혀뒀다가 쉽게 말해서 이제 김치 숙성하듯이 묵은지네. 좀 숙성을 시켜놨다가 어느 정도 이제 가산세가 불어나면 그때 이제 조사를 하게 되는 거죠. 굳이 뭐 원가에 거둘 필요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나는 자금 출처 조사 써가지고 냈는데 아무 뭐 연락도 안 오더라. 이게 그냥 지나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이후에 2년 3년 뒤에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조심을 해야 된다. 이거는. 그러면 이제 어떤 뭐 대출이나 뭐 이런 합법적인 것들 이런 것들은 괜찮은 거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어떤 부모님이든 어떤 지인의 차용증은 괜찮은 거죠. 그러면 이제 문제될 수 있는 자금 같은 거는 뭘까요? 이 자금 출처 조사 대상자로 이제 어떤 분들이 선정이 되냐면은 뭐 아무래도 이제 본인 소득 대비 그 이제 과다한 부동산 가액을 이제 취득하신 분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보통 이제 나오게 되시는 분들을 보면은 아무래도 연령대가 낮으세요. 막 2030. 60대, 70대보다는 당연히 20대, 30대가 더 많이 나오게 됩니다. 이건 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은 60대, 70대 같은 분들은 이분들 사회생활 한 세월이 30년, 40년 되시잖아요. 그렇죠. 이 과거에 국세청 전산에 잡히지 않는 소득으로 이렇게 주택이나 부동산 취득하신 분도 많거든요. 이거 어떻게 뭐 자금 출처를 조사를 하겠어요. 그거 굉장히 어렵겠죠. 근데 하지만은 20대, 30대 분들은 이분들 이제 사회생활 한 지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회생활 하면서 번 소득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한계치 이상을 이제 벗어나서 그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은 당연히 이 자금 출처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니면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 사업하시는 분들.
이 사업하시는 분들이 사실 이제 본인 소득을 다 신고하진 않잖아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왜냐하면 이제 뭐 음식점이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 현금 매출 같은 거 있으시잖아요. 자이든 타이든 간에 이걸 정확하게 매출을 다 신고를 하진 않는 이제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특히 현금 매출 같은 경우. 예, 그렇게 되면 이 현금 매출 누락이라든지 어떤 그런 게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이 이제 그 의심을 받게 돼서 이 자금 출처 조사가 이 개인 사업장 세무조사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여기서 갑자기 좀 궁금한 게 제가 어디서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차용증을 써서 부모님한테 빌려도 2030들이 이제 돈을 빌리는 거예요. 부모님이 좀 돈이 있으셔가지고. 근데 이 사람의 소득으로 감당 못할 정도의 이자, 예를 들어 월급이 뭐 200~300밖에 안 되는데 막 10억을 빌려. 그래가지고 이자를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이걸 빌린다는 것 자체는 이거는 증여다. 뭐 이런 식으로 뭐 보기도 한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이런 건 어떻습니까? 물론 이제 본인 소득 대비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이제 말도 안 되는 과다한 금액을 차용을 하게 되면은 그것은 이제 차용으로 인정받기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저는 이제 보통 본인 소득의 연소득의 한 5배 내로 차용을 하시라고 권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너무 이게 과다하면은 돈을 상환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아무리 차용증을 작성을 하고 이자를 지급하더라도 증여세를 과세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것도 DSR이 있군요. 이게 소득 대비 이제 한계치를 좀 봐야 되는 거군요. 그렇죠. 어느 정도 또 한계치를 또 봐야 되고 또 이제 뭐 최근에 이제 은행에서 그 담보대출로 50년 뭐 이렇게 상환을 하는 담보대출도 하잖아요. 부모님한테도 50년 50년 이제 기간으로 해서 이렇게 차용을 할 수 있냐 또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그럼 이거는 사실상 안 갚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차용 기간도 좀 중요합니다. 너무 길면 안 되고 최대 한 10년 내로. 그렇게 하시길 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거 있나요? 아까 말씀하신 게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제 내가 어떤 게 이제 세무조사 나오면 그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렇게 간다고 그랬는데 방금 말씀하신 건 이제 개인은 뭐 예를 들어 증여세 문제가 생기면은 이제 예를 들어 아들이 거기서 이제 조사를 받아요. 그럼 그게 뭐 부모님한테도 이렇게 영향을 받아서 뭐 세무조사로 이렇게 꼬리를 물고 할 수도 있나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이것도 또 굉장히 무서운 내용인데요. 사실 아무리 국세청이라고 해도 이 세무조사를 막 남용할 수는 없어요. 이 법에도 그 세무조사를 엄격하게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할 경우에만 세무조사를 해라. 왜 그러냐면 이 한 번 세무조사를 받게 되면은 일단 심리적으로 굉장한 스트레스가 옵니다. 그럴 수 있죠. 그 세무조사를 받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진짜 이렇게 탈탈 털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심리적인 압박과 스트레스가 상당히 심하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국세청이 막 이 세무조사를 남용을 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그런데 이 부동산을 취득을 할 때 부모님이나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돈으로 취득을 했다. 이런 혐의가 있으면은 그 부모님이나 배우자까지 확대를 해서 이 세무조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 자녀가 예를 들어 이제 부모님에게 그 돈을 이제 증여를 받아서 부동산을 취득을 했어요. 근데 이제 자금 출처 조사를 받게 됐다. 그럼 당연히 이제 자녀는 이제 그 증여받은 돈에 대해서 당연히 증여세를 내야겠죠.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럼 부모님은 이 돈이 어디서 나서 자녀에게 증여를 했냐. 그래서 이제 부모님까지 이 자금 출처 조사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증여를 하는 게 이게 되게 신중하게 해야 되는 일이네요. 굉장히 신중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뭐 단순히 그냥 계좌이체 받은 사실만으로는 아무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만 이 돈으로 이제 부동산이나 주식이라든지 그런 큰 자산을 취득할 때 이 자금 출처 조사가 나오기 때문에 이 큰 자산을 취득하기 전에는 꼭 전문가와 상담을 하고 나서 어떤 자금 출처 조사에 문제가 없는지 이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고 난 이후에 취득을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자금 출처 조사를 뭐 안 받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뭐 어떤 그런 방법 같은 게 좀 있나요? 뭐 어떤 팁이랄까? 뭐 몇 가지 팁을 알려드리자면은 일단은 이제 부동산을 취득을 하실 때 예를 들어 이제 결혼을 하셨다면은 혼자 취득을 하시기보다는 일단 공동 명의로 취득을 하시는 것이 좀 더 안전하긴 합니다. 이것은 이제 그 맞벌이 부부의 각자 이제 소득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각자 소득이 있다면 각자 이제 자금 출처가 있으니까 네. 나 혼자 이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보다는 배우자와 같이 이제 맞벌이 부부가 그 시스템에 공동으로 좀 안 잡히니까. 공동으로 취득하게 되면은 서로 이 자금 출처가 있다 보니까 이 아무래도 이제 자금 출처 부족 금액이 나눠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아무래도 자금 출처 조사 나올 가능성이 또 낮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제가 그 두 번째로 드리는 팁은 예를 들어서 이제 본인이 여유 자금이 많아요. 여유 자금이 많아서 굳이 대출을 받지 않고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최대한 대출을 많이 받는 것이 좋습니다. 대출을 많이 받아라. 왜냐하면은 이 금융기관 대출 금액 같은 경우는 이건 뭐 국세청에서 의심할 여지가 없잖아요. 확실하죠. 확실하기 때문에 자금 출처가 확실하기 때문에 그만큼 또 이제 자금 출처 부족 금액이 줄어드는 것이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본인의 그 자금이 여유가 있더라도 최대한 대출을 많이 받아서 취득을 하시는 게 좋고 그 이후에 이제 뭐 조금씩 이제 상환을 하시는 거죠. 그 아까 공동명의 잠깐 얘기하셨는데 어쨌든 이 공동명의로 요즘에 또 많이들 사시는데 공동명의로 하는 게 좀 혜택이 좀 있어서 그런 거겠죠? 네, 당연합니다. 이 공동명의가 부동산 세금 측면에서 거의 이제 단독 명의보다 대부분 유리합니다. 일단 이제 양도세만 놓고 봐도 우리가 이제 단독 명의로 예를 들어 이제 양도세 그 차익이 5억일 경우랑 이 공동 명의일 경우랑 이 양도세가 공동 명의일 경우가 한 3천만 원 정도 더 적게 나와요. 왜 그러냐면은 이 그 양도세는 이제 각자 본인 양도 차익에 대해서 내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를 들어 이제 단독 명의 같은 경우는 양도 차익이 높아지면 이 세율이 높게 적용이 되다 보니까 더 많은 양도세가 나오는 반면에 이 공동 명의로 하게 되면은 이 양도 차익이 그 두 명으로 이렇게 안분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이 적용을 받게 되는 이 양도세율이 더 낮아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 이 공동 명의가 양도세 측면에서도 유리하고 또 종부세 측면에서도 종부세도 인별 과세잖아요. 개인별로 이제 과세를 하다 보니까 개인별로 이 기본 공제를 9억씩 받을 수 있어요. 그냥 단독 명의로 하게 되면은 1세대 1주택이라도 기본 공제가 12억에 불과한데 이것을 이제 그 공동 명의로 보유를 하게 되면은 9억 18억까지는 이제 기본 공제가 돼서 종부세가 안 나오다 보니까 이 종부세 측면에서도 공동 명의가 유리하죠. 그러면 그렇게 유리한 게 공동 명의면은 다들 공동 명의를 하면 될 텐데 뭐 공동 명의를 이런 경우에는 뭐 하면 조금 뭐 안 좋다 뭐 이런 뭐 단점 같은 거 있는 경우도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공동 명의가 이제 유리한 경우는 맞벌이 부부일 때 각자 소득이 있을 때는 이제 공동 명의로 하시는 게 좋은데 만약에 이제 그 어느 한쪽만 이제 소득이 많으시고 그 예를 들어는 이제 남편은 고소득자고 아내는 이제 가정주부예요. 이럴 경우에 이제 공동 명의로 취득을 하게 되면은 이 증여세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많은 분들이 이제 화를 내세요. 예를 들어서 뭐 남편이 뭐 혼자 돈을 벌었냐 이거죠. 남편이 그 고소득자임에는 아내에 내줘도 어떤 역할을 했을 게 분명하거든요. 아내 집안일이라든지 이런 것도 사실 그 남편의 소득이 기여분이 크단 말이죠. 그래서 이 우리가 이혼을 하게 될 때는 이 재산 분할도 인정을 해주잖아요. 그런데 이 세법에서는 이것을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인정 안 해줘요? 네, 안 해줍니다. 그래서 이 배우자 징여 공제가 물론 이제 6억까지 이제 징여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만 사실 저는 이 6억이 굉장히 적다고 생각해요. 최소한 한 10억 이상으로 좀 확대를 해줘야 좀 어느 정도 맞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 가정주부가 굉장히 불리한 거예요. 이 공동 명의를 취득을 할 때 6억 이상의 큰 재산을 이제 취득을 하게 되면은 이 징여세가 발생을 하다 보니까 좀 아무래도 좀 불리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20억짜리 집을 산다. 그러면은 10억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10억의 돈이 당연히 없으니까 주부니까. 그러면은 한 4억 원어치의 증여세를 또 내야 되는 거잖아요. 아무리 못해도. 그렇죠. 그거 안 내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증여로 추정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이 돈 어디서 났냐? 그렇죠. 아니 우리 같이 벌었다. 해도 소용이 없는 거죠. 소용이 없는 거죠. 배우자 증여공제 6억을 제외하고 이제 증여세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나마 이제 제가 한 가지 또 이제 팁을 알려드리자면은. 이 자금 출처 부족 금액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자금 출처 조사 나오진 않아요. 그 부족 금액이 몇십억 있는 사람도 있고
한번 몇 억 있는 사람도 있고 네. 몇 천만 원 있는 사람도 있을 거잖아요. 이 사람들 다 조사 당연히 못 나오겠죠. 네. 당연히 이제 큰 사람들. 큰 사람들 위주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 실제로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 제가 이제 실제 경험담인데 네. 한 고객분이 이제 그 공동 명의로 취득하셨어요. 취득을 이제 하셔서 한 16억의 아파트를 이제 8억씩 네. 취득하신 거죠. 공동 명의로. 이제 가정주부이고 네. 이제 남편은 고소득자이고. 네. 아내분한테 이 네. 자금 출처 조사가 나오게 됐어요. 당연히 소득이 없는데 네. 무슨 어떻게 돈으로 샀냐? 8억을 취득했냐.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증여 공제 빼고 네. 나서 한 2억 정도에 대해서 증여세가 나오긴 했어요. 그런데 그 이 자금 출처 부족 금액이 네. 2억 정도 된다고 자금 출처 조사 안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훨씬 많으니까. 네. 근데 이분들이 그 주택을 이게 부동산을 취득을 할 때 이 증여 신고를 안 하셨어요. 아, 증여 6억에 대한 증여 신고를. 그렇죠. 예, 최소한 6억에 대한 증여 신고는 어차피 신고를 해도 네. 증여세가 나오지 않으니까 네. 만약에 이분들이 배우자 증여 신고를 6억치 했다. 네. 그러면 자금 출처 부족 금액이 2억밖에 안 되니까 네. 자금 출처 조사를 피할 수 있었을 거란 거죠. 예, 그래서 가급적 네. 그 소득이 증여 없으신 신고는? 배우자와 네. 예, 그 공동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을 하실 경우에는 취득하시기 전에 최소한 6억은 네. 예, 증여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 이 6억 증여 신고를 함으로 인해서 예, 자금 출처가 6억이나 생기기 때문에 네. 예, 자금 출처 조사 가능성이 더 낮아지기 때문이죠. 이 증여 신고 생각보다 그 되게 혼자서도 할 수 있고 되게 어렵지도 않은데 그거 그냥 어차피 세금 안 나오니까 안 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네네. 그럼 안 된다는 거잖아요. 뭐 안 된다기보다는 이제 자금 출처 조사를 좀 피하시고 싶으시면 네. 예, 가능성을 낮추시고 금액이 또 싶으시다면 크니까. 예, 어쨌든 증여 공제 금액 내라도 이 증여 신고를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 많은 분들이 ATM에서 그 현금 뽑아서 쓰시는데 뭐 축의금도 하고 뭐 네. 이러면서 많이들 쓰시는데 이거 잘못하면은 세무조사를 받을 수가 있어요. 네. ATM에서 현금 뽑았다고? 그냥 이제 ATM기에서 현금을 네. 조금 뽑았다고 나오진 않고요. 네. 좀 이제 많이 자주 뽑아야겠죠. 많이 자주. 이거 얼마나 뽑으면? 예, 이 제도를 고액 현금 거래 보고라고 하는데요. 네. 보통 이 현금이라는 그 특성이 네. 이 꼬리표가 남지 않잖아요. 예, 어디서 흘러온지 알 수가 없고 추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네. 보통 이 현금이 어떤 불법적인 자금으로 많이 사용이 되겠죠, 당연히. 네. 그래서 이런 이제 불법적인 자금으로 사용되는 것을 좀 막기 위해서 네. 과다한 현금을 입금하거나 인출을 하게 되면은 네. 자동으로 네. 예, 그 거래 내역이 금융정보분석원에 통보가 됩니다. 네. 그 기준이 네. 하루 1,000만 원입니다. 하루 1,000만 원. 네, 그래서 하루 1,000만 원 미만은 네. 보고되진 않고요. 네. 예, 그래서 하루 1,000만 원 이상 되면은 일단은 무조건 이제 금융정보분석원에 네. 자동으로 내 그 현금 거래 내역이 네. 전달이 되는 거예요. 우선은 범죄 의심의 어떤 뭐 그런 걸로 쓰일 수도 있다. 있죠. 네. 네. 그래서 이제 나중에 거기에 있는 자료들을 국세청에서 요청을 한다든지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자료들이 이제 세무조사로 이제 활용이 될 수 있겠죠. 아무래도 이제 그 개인 사업자 같은 분들은 네. 이 현금 매출 누락 의심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 현금 입금한 거, 네. 이 현금 매출 누락한 거 아니냐, 예, 이렇게 의심을 받게 돼서 이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네. 900만 원씩 계속 넣는 사람 이런 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일주일에 한 번씩 900만 원씩 넣고 이러면. 네, 그래서 이제 좀 잔머리를 쓰셔가지고 그럼 하루 1,000만 원 미만이기만 하면 자동 보고가 되지 않으니까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뭐 이거 예를 들어서 하루 900만 원씩 100일 하면 9억이에요. 이게 또 큰 돈이잖아요. 당연히 굉장히. 뭔가 장치를 해놨겠죠. 당연히 장치가 있죠. 또 제도가 따로 있어요. 이것도 이제 의심거래 보고라고 이런 제도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우리가 객관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너무 자주 한다. 너무 자주. 이 뭐 한 달 기준이라든지 뭐 몇 개월 기준으로 봤을 때 이 금액이 억 단위가 넘어간다. 이럴 경우에는 은행에서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이제 뭔가 비상식적이다. 네. 라는 거로 이제 현금 거래가 계속 지속적으로 일어나면은 의무적으로 보고가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냥 너무 현금 거래 하지 말라.
이런 얘기네요. 네, 그렇죠. 물론 뭐 살다 보면 네. 뭐 그 한 번에 1,000만 원 이상 입금하거나 인출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뭐 당연히 그거 한 번만으로 네. 뭐 세무조사가 나온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니까 네. 예, 그런 것은 뭐 전혀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되고 너무 자주 이게 뭐 억 단위로 큰 금액만 아니면은 네. 예, 이런 부분은 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데 요걸 저도 이제 경험이 있는데 저도 네. 이게 경매 같은 거 하려면 네. 법원에 그 수표도 뽑아가야 되고 막 하거든요. 그 네. 입찰 보증금. 네. 그러면은 이제 항상 물어보거든요. 이 돈 어디다 쓰실 거예요?라고 물어보잖아요. 네네. 그때 뭐 경매 입찰하려고요 하면서 이제 그러면 네 하면서 이렇게 약간 뭐 이렇게 하면서 보는 게 있거든요. 물론 네네. 뭐 수표를 뽑긴 하지만. 네.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물어볼 때 만약에 주저하거나 아니면 네. 뭐 말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제 이건 이제 현금 인출일 경우에 네, 네. 문제가 이제 발생하는 건데 이 과거에는 네. 그 현금 인출을 할 때 네. 이렇게까지 절차가 그 까다롭진 않았어요. 그냥 500만 원 이상 현금 인출하면 한 간단한 문진표 정도만 작성을 하면 됐는데 최근에 보이스피싱이 너무 많이 이제 그 사건 사고가 발생을 하다 보니까 이 네. 보이스피싱을 방지하기 위해서 금융감독원에서 이제 새롭게 지침이 내려왔어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1,000만 원 이상을 이제 그 지점에서 은행 지점에서 이제 인출을 하려면은 반드시 그 은행 그 관리자에게 면담을 거쳐서 실제로 이 인출 목적이 무엇인지 확인을 해야 인출이 가능합니다. 만약 이제 여기서 내 돈인데 내가 내 돈 내가 인출하겠다는데 그거 뭐 목적을 알아서 뭐 하려고 하는 거냐 빨리 그 인출하게 해달라 이렇게 막 떼를 쓰시면은 그 은행에서는 경찰을 그 서에 전화를 한 수밖에 없어요. 그 지침이 그렇습니다. 이제 강화가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보이스 피싱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 1,000만 원 이상 인출하실 때 이런 어떤 이제 명확한 목적을 밝히지 못하신다면은 좀 억울하게 경찰 조사까지 받으실 수 있다. 그래요. 그 부모님들 중에 자산이 좀 많으신 분들이 상속 증여세 이런 거 피하신다고 그 막 현금을 막 많이 가지고 계시거나 아니면은 뭐 막 골드바 막 이런 거 막 사시는 분들 막 있거든요. 이게 어디로 갔는지 사실은 추적이 불가능해요. 그렇다 보니까 이 상속세를 내지 않고 현금 다발을 이렇게 자녀한테 주게 되면은 당연히 상속세를 피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우리 세법에는 그 추정 상속 재산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1년 내에 2억, 2년 내에 그 상속 개시일로부터 돌아가신 날로부터 1년 내에 2억, 2년 내에 5억 이상의 현금이 인출이 되잖아요. 피상속인 계좌에서 인출이 되면은 이것을 일단 상속인이 가져간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것도 추정이구나. 그래서 이것을 상속인이 가져가지 않았다는 어떤 그런 그 입증을 해야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아요. 그럼 이것도 좀 억울할 수도 있겠네요. 예를 들어 부모님이 누굴 줬어. 그럼 그렇죠. 알 수가 없네요. 현실적으로 입증 못하죠. 그러니까요. 이거 어떻게 입증해요? 돌아가셨는데. 이거는 입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이제 뭐 그런 돌아가시기 1, 2년 내에 과당 현금을 인출을 하셨다. 그래서 이거를 뭐 예를 들어 뭐 불안해서 마늘밭에 묻어뒀다든지 아니 뭐 누구한테 기부를 했다든지 뭐 자녀들 모르게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억울하겠지만은 자녀들이 상속세 내야 됩니다. 내야 돼요.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만약에 부모님이 좀 아프시다, 아니면 병원에 지금 뭐 계시거나 그러신 경우는 이제 부모님의 이제 계좌 내역을 미리미리 좀 확인하실 필요가 혹시 있다는 뭐 현금 거죠. 빼신 거 있냐고. 그래서 이제 과다한 금액을 이제 빼셨다면은 그다음 어디에 쓰셨는지 그런 자료들을 이제 미리 좀 준비를 하셔야겠죠. 왜냐하면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는 뭐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죠. 부모님한테 물어볼 수도 없고 입증을 할 수가 없으니까. 미리 이것도 준비를 하셔야겠죠. 이 세법 특히 이제 뭐 상속 관련해서는 좀 약간 좀 빡빡한 그런 게 있다 보니까 그런 말 하기가 참 근데 좀 뭐 하시겠네요. 병원에 누워 계시는데 약간 좀 엄마 혹시 뭐 현금 뺀 거 있냐고 물어보기 좀 뭐 하겠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이 나중에 좀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준비를 좀 잘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부동산부터 한번 여쭤보면은 우선 취득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취득할 때 취득세 내는데 이 취득세에서 약간 좀 절세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이 부동산 세금은 1세대 1주택이 매우 유리합니다. 같은 가액이라도 이 30억의 1주택자와 10억의 3주택자는 이 10억의 3주택자가 세금을 훨씬 더 많이 내요. 모든 측면에서 이 1세대 1주택이 유리하니까 이 다주택보다는
똘똘한 한 채가 더 유리한 거예요. 네. 이것이 일단 부동산 절세의 기본 이제 원칙인 거죠. 네. 네, 그다음 이제 취득세 같은 경우는 네. 지금 아직까지도 이제 다주택자 취득세율 중과가 있잖아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이 그 완화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완화가 된다면은 이미 뭔가 했어야 되는데 네. 정부에서 생각한 것보다 침체가 이제 일어나지 않고 다시 네. 급반등하다 보니까 예, 그 취득세율 인하하기가 좀 어려운 것이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2주택자까지는 이 비조정 지역을 취득을 하면은 취득세 중과가 없잖아요. 네. 가급적 이제 두 번째 주택도 이제 비조정 지역에 취득을 하시는 게 좋겠죠. 네. 예, 물론 이제 뭐 자금이 많으신 분들은 용산이나 강남 네. 3구 조정 지역을 취득을 하고 싶으실 거예요. 하지만은 우리가 잘 보면은 이 비조정 지역 중에도 성수, 네. 네. 여의도는 이 강남 3구 못지 않거든요. 그렇죠. 예, 어차피 네. 올라가면은 똑같이 오르기 올라가고 또 이제 그런 이제 성수나 여의도는 또 이제 고가 주택도 많기 때문에 네. 예, 강남 3구보다는 오히려 이제 그런 비조정 지역에 네. 예, 주택을 취득하시는 게 좋겠다. 네. 예. 취득세만 봤을 때는 예, 취득세만 봤을 때는 그렇고 네. 그 다음에 이 만약에 이제 좀 내가 다주택자가 되고 싶다. 나는 주택을 여러 채 소유를 하고 싶다면은 네. 이 다주택자 분들은 오피스텔이나 네. 입주권을 취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1주택자가 오피스텔 취득하는 건 불리해요. 왜냐하면 1주택자는 네. 그 1에서 3% 취득세율인데 네. 이 오피스텔을 무조건 이제 4.6%잖아요. 네. 이 다주택자든 1주택자든 4.6%이기 네. 때문에 이 다주택자 입장에서 오히려 더 유리한 거죠. 예, 중과를 뭐 상대적으로 피한 거나 마찬가지니까.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 입주권 같은 경우도 네. 이 입주권은 건물이 다 이제 멸실이 되고 난 이후에 네. 예, 취득을 하게 되면은 이 입주권은 토지 취득으로 보죠. 예, 그래서 토지 취득세율도 마찬가지로 네. 4.6% 예, 취득세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가 없기 때문에 네. 예, 그 입주권 취득이 유리한 거죠. 그 다음에 또 이 취득세는 그 세대 분리가 또 중요해요. 그 부모님하고 네. 이제 예를 들어서 같은 주소로 전입이 돼 있다면은 네. 취득을 하시기 전에만 네. 예, 세대 분리를 잠깐이라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여기 취득 시점이 중요한 거죠. 취득 시점이 중요해요. 네. 이 취득세가 또 양도세랑 이 세대 분리 기준이 좀 달라요. 네. 이 양도세는 네. 예,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느냐 여부를 따지는 반면에 네. 취득세는 그런 거 안 따지고 무조건 주민등록상으로만 네. 예, 판단을 하게 됩니다. 예, 따라서 같이 거주를 하더라도 네. 전입신고로 세대분리만 하면은 그 세대분리가 인정이 돼서 네. 예, 취득세를 절세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냥 잠깐 뭐 어디 잠깐만 좀 옮겨놨다가 네. 뭐 이렇게 하면 된다. 네, 그렇습니다. 이것을 이제 안 하시고 네. 그냥 이제 부모님하고 이제 같이 거주하다가 취득하시는 경우에 네. 예, 취득세 폭탄을 맞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렇죠. 네, 네.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잘 챙기셔야지. 안 그러면 이게 워낙 금액이 또 왔다 갔다 하는 금액이 커가지고 네.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네네. 그다음 이제 보유하실 때 네. 또 종부세. 네. 근데 이제 종부세는 그 작년에 개정이 돼서 네. 굉장히 많이 완화됐어요. 많이 내려갔죠. 예, 네. 그래서 아마 이제 이번에 완화된 종부세로 처음으로 나올 거예요. 네. 이제 9월 이제 11월일 때 네. 받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종부세 굉장히 완화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시가로 이제 29억 정도 보유를 해도 종부세가 700만 원 수준. 그러니까 네. 사실상 이제 종부세 내기가 좀 네. 내는 사람들 많이 없어졌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굉장히 많이 없어졌고 내도 이제 네.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 종부세는 이제 우리가 주택 보유 전략에서 크게 이제 고려를 하지 않으셔도 되겠다. 예. 또 그렇죠. 뭐 이제 뭐 재산세랑 이제 종부세는 이제 네. 뭐 예전 수준으로 약간 많이 그렇죠. 환원이 됐기 때문에 네. 이제 뭐 보유세 부분은 이제 그래도 좀 부담은 네. 좀 적어졌다. 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또 주택을 보유하면서 또 네. 내는 세금이 임대소득세가 있어요. 네. 이 임대소득세가 이번에 좀 불리하게 개정이 됐습니다. 예. 어떻게 되죠? 그 우리가 월세 말고도 네. 이 전세 보증금에 대해서도 임대 그렇죠. 소득으로 간주를 해서 네. 소득세를 내거든요. 네. 이것을 이제 간주 임대료라고 하죠. 예, 전세 보증금에 대해서 간주 임대료를 이제 계산을 하게 되는데 이 간주 임대료가 원래 전세 보증금의 이자율 1.2%로 계산됐어요. 네. 그런데 이것이 올해부터 2.9%로 인상됐습니다. 네. 네, 거의 무려 이제 2배 이상으로 네. 늘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아마 이제 23년 소득부터 적용이 되는데 네. 내년 5월달에 이 소득세 그 임대소득 신고하실 때 아마 놀라실 거예요. 왜냐하면은 작년보다 세금이 2배 이상 늘어나서. 그러니까 나는 전세 주고 있으니까 번 돈도 없는데 네. 내가 왜 세금을 내야 되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아니 네. 그래도 이자를 안 내고 있기 때문에 소득을 번 거 아니냐. 그렇죠. 약간 이런 개념으로 그렇죠. 적용되는 소득인 거죠. 맞습니다. 내가 이제 그 월세 대신 전세 보증금을 받았으니까 네. 이 보증금으로 은행에 이제 예금을 넣어놨다면. 했을 때 그 소득을 이제 추정을 해서 네. 그 소득이라고 추정을 해서 이제 세금을 계산하는 것이죠. 네. 그런데 이 간주임대료는 그 모든 이제 주택에 대해서 다 과세되는 것은 아니고 네. 3주택 이상자에게만 과세가 됩니다. 예, 이 주택 수는 개인별로 이제 계산이 되는 거고 네. 부부만 합산이 됩니다. 네. 예, 부부 합산으로 3주택 이상일 경우에만 이제 이 간주 임대료가 계산이 되다 보니까 네. 그래서 이제 3주택 이상은 좀 불리해진 거죠. 좀 더. 여러모로 하여간 주택이 많으면 네. 그러니까 세금이 막 많이 붙어요. 부동산 쪽은. 네, 맞습니다. 예. 그래도 나는 이제 다주택자를 하고 싶다 하면은 그 이제 면적 40제곱미터 이하면서 네. 공시가격 2억 이하의 소형 주택은 네. 이 간주 임대료에서 제외됩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소형 주택을 취득하시면은 예, 주택 임대 소득세를 좀 피하실 수 있다. 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 네. 그다음 이제 부동산 세금 중에 가장 이제 꽃이죠. 어떻게 보면 꽃이라고도 하죠. 양도세. 네. 메인이죠, 뭐. 사실 네. 이게 제일 크죠. 가장 메인이죠. 예, 이 이제 메인 이제 양도세 절세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네. 이 모든 소득에는 세금이 다 부과된다. 예, 이것이 이제 원칙인데 어떤 소득 일부에 대해서만 비과세를 해주죠. 그래서 이 비과세가 엄청난 세제 혜택이에요. 다들 아시겠지만은 양도세는 1세대 1주택 네. 또는 이제 일시적 2주택에 대해서 이 양도세 비과세를 해주죠. 그래서 이 비과세를 최대한 활용하시는 게 당연히 양도세 절세의 네. 주요 이제 그 내용인 것이고 네. 이 양도세 비과세 이외에는 사실 뭐 절세 방안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네. 예, 이 양도세 절세를 최대한 활용하시는 것이 좋겠고 네. 이 비과세도 이 12억 초과분은 또 과세가 되거든요. 1주택자여도. 네, 1주택자여도 예를 들어 뭐 30억의 주택을 양도하면 이게 또 다 양도세가 비과세되는 건 아니고 네. 12억 초과분은 또 과세가 됩니다. 이 거주를 하게 되면은 네. 또 1세대 1주택은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80%까지 되잖아요. 예, 1년에 이제 그 보유 거주 각각 4%씩 네. 총 8% 해서 10년 맥스로 해서 이제 하면 80%까지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이 장기 보유 특별 공제 80%를 적용을 받게 되면은 당연히 양도세가 확실히 줄어들게 되겠죠. 네. 그래서 이 양도 차익이 한 30억 뭐 이 정도 나와도 네. 예, 1세대 1주택이고 장기 보유 특별 10년 공제 살고 막 하면? 80% 받으면은 네. 양도세 2억도 안 나옵니다. 아, 2억도 안 나와요. 예. 네. 그런데 뭐 내가 다주택자면은 네. 양도 차익 30억이면 한 최소 10억 이상 내야 아, 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양도세의 그 절세 방법은 네. 1세대 1주택, 일시적 2주택입니다. 예. 그래서 요즘에 진짜 그 막 비싼 집이어도 네. 그냥 한 채를 사가지고 그냥 거기 거주하시고 그냥 네. 쭉 그냥 가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이게 맞습니다. 양도세가 너무 세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지방에 뭐 이렇게 자잘한 몇 채 있으신 분들이 오히려 양도세를 더 많이 내고 네. 강남에 이렇게 굉장히 비싼 고가 주택 사시는 분이 양도세를 더 적게 내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요. 예,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 가장 큰 절세 방안이고, 네. 그다음 이제 또 이제 추가적인 뭐 이제 방안들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네. 이제 비조정 지역 같은 경우는 또 이제 2년만 보유를 해도 이 비과세를 받으실 수 있잖아요. 네. 굳이 이제 지방에 사시는 분도 본인 지역의 주택을 취득을 안 하셔도 예, 그 비조정 지역의 수도권의 주택을 취득하시면 네. 2년만 보유한 비과세가 되니까 예, 거기에 또 이제 일시적 2주택까지 활용을 해서 네. 예, 한 채 샀다 또 3년 뒤에 또 그 팔고 또 네. 이런 식으로 3년 주기로 샀다 팔았다를 하면서 일시적 2주택 비과세까지 활용을 하시면은 뭐 좋으실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이 비과세 받을 때 한 가지 좀 주의하실 게 있어요. 어떤 겁니까? 오피스텔인데요. 네.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수에 포함이 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 주거용 오피스텔을 갖고 있으면 비과세에 영향이 있겠죠. 네, 그래서 이 오피스텔 때문에 비과세를 못 받고 세금을 추징당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거예요. 아, 나는 내가 갖고 있는 오피스텔은 네. 업무용 오피스텔이다. 네. 왜냐하면은 나는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도 했고 네.
그 세입자가 전입 신고도 안 하고 나는 그 매달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고 있다. 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오피스텔은 업무용 오피스텔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네. 실제 이제 중개사분들도 그렇게 말씀 많이 하시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뭐 양도세 피할 수 있다. 이렇게 많이 하시는데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얘기입니다. 이게 굉장히 리스크 있는 거예요. 네. 예, 왜 그러냐면은 국세청에서는 이 외관으로 판단을 하지 않아요. 국세는 실질 과세거든요. 네. 실질을 어떻게 그 사용을 하느냐에 따라 과세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무리 외관을 업무용 오피스텔로 꾸며놔도 네. 실질을 이제 주거용으로 사용을 하면은 네. 그것은 이제 주거용 오피스텔에 해당이 돼서 주택수에 포함이 돼서 네. 양도세 비과세를 못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아 그럼 뭐 실사를 나오거나 뭐 이럴 네. 수도 있는 건가요? 뭐 실사까지도 필요 없고요. 네. 보통 이제 조사를 어떻게 나오냐면은 일단은 저기 그 오피스텔 자체가 네. 주거용에 너무 적합한 오피스텔들이 있잖아요. 있죠. 방이 3개고 네. 그 화장실이 누가 봐도- 2개고 누가 봐도 옵션으로 네. 세탁기, 냉장고 네. 다 들어가 있고 네. 그런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꾸미면은 당연히 의심이 가겠죠. 네. 그럼 이제 실제로 조사를 할 때 네. 직접 뭐 방문을 해서 뭐 문 열어라 해가지고 안에 뭐 사람 거주하고 있고 이런 거 보냐. 네. 뭐 물론 이제 그런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만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네. 쉽게 이 오피스텔을 주거용이나 업무용으로 사용했는지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떤 것을 보냐면은 이 수도랑 가스비 보면 알 수 그렇죠. 있습니다. 네. 예, 이게 아무래도 이제 업무용으로 활용하는 거랑 네. 주거용으로 사람이 거주하는 거랑 이 수도비랑 이 가스비가 달라요. 네, 그래서 그렇죠. 이런 어떤 요금만으로도 네. 쉽게 판단을 할 수 있으니까 이 오피스텔을 보유하신 분들은 네. 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받으실 때 네.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예. 이제 뭐 결혼하면서 이제 증여해주고 뭐 이런 얘기들이 요즘에 이슈가 되니까 그러면 아 나도 이제 미리미리 좀 증여를 해볼까 하시는 분들도 많단 말이죠. 케이스마다 좀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부동산에 많이 관심이 있으시니까 네. 예, 그래서 부동산 증여를 좀 중점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 부동산 증여가 그 우리가 한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할 때 네. 굉장히 이제 많은 분들이 부동산 증여를 하셨어요. 있었죠. 왜냐하면은 양도세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이 양도세율이 이제 중과가 되면은 거의 뭐 75%까지도 네. 나왔다고 했잖아요. 세율이. 그런데 뭐 증여는 이제 증여세율이 한 10억까지는 30%. 뭐 이렇게 아무래도 이제 비교적 세율이 낮다 보니까 네. 양도세 내니 자녀한테 증여를 하겠다. 살아준다. 네, 네. 그래서 이제 부동산 증여를 많이 이제 하셨죠. 네. 예, 뭐 지금 또 이제 뭐 그런 경우가 있을 테고. 예. 그래서 이제 이 부동산 증여는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도 관심을 갖고 계세요. 네. 이 부동산 증여를 이제 절세를 하려면은 언제 부동산을 증여를 받냐 네. 이것이 이제 관건입니다. 예, 왜냐하면은 언제 부동산을 증여받냐에 따라서 같은 부동산이라고 해도 네. 이 세금이 천차만별로 달라지거든요. 왜냐하면 이 시가가 달라지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아무래도 이제 하락장일 때 네. 부동산 증여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부동산을 이제 시가를 우리가 평가를 할 때 어떤 기준으로 이제 부동산 이 증여 재산의 시가를 평가를 할 거냐 네. 또 이것이 관건이에요. 네. 예,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부동산 증여를 할 때 뭐 예를 들어 이제 토지나 상가가 있겠죠. 네. 일단 토지나 상가 같은 경우는 매매 사례 유사 매매 사례가액이라는 그런 개념이 없잖아요. 없는 경우가 많아요. 네, 왜냐하면 각 토지나 이제 상가가 다 이제 성격이 워낙 다르다 네. 보니까 그럼 이제 당연히 이제 그 적용을 할 수 있는 시가가 공시가밖에 없어요. 네. 이 공시가는 당연히 시가보다 한참 아래니까 당연히 이제 시가 대비해서 좀 저렴하게 네. 좀 증여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이것도 좀 조심을 하셔야 되는 게 너무 고가의 토지나 그 네. 상가를 이제 공시가격으로 증여를 받게 되면은 네. 국세청에서 자체적으로 네. 이 감정평가를 받아서 이 감정평가 금액으로 증여세 다시 과세합니다. 아 이것도요. 예. 아. 보통 이 그 공시가랑 시가의 차이가 10억 이상 난다. 네. 예, 그러면은 국세청이 감정평가를 받아서 네. 예, 그 증여세를 과세할 가능성이 좀 높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꼬마 빌딩이나 네. 이런 거 증여하실 때는 좀 이제 그 리스크가 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아파트 증여 많이 하시잖아요. 네. 이 아파트는 이제 아무래도 유사 매매 사례가액이 많죠, 당연히. 보통 이제 그 시가 원칙이 그 증여일로부터 과거 6개월, 네. 증여일 이후 3개월, 네. 총 이제 9개월까지 기간에 이 발생한 유사 매매 사례가액을 시가로 봐요. 그런데 이게 네. 이제 또 전부가 아니라 네. 또 법에서는 예외로 네. 증여일로부터 2년 전, 네. 증여일 이후 9개월까지 네. 이 기간을 확대해서 유사 매매 사례가액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네. 예, 그렇게 되면 이제 납세자한테 굉장히 불리해지겠죠. 왜냐하면 국세청 입맛에 맞게 네. 유리한 유사 매매 사례가액 적용해가지고 네. 세금 과세할 테니까. 아니 근데 막 이렇게 급락하고 이러면 어떡해요? 네. 예, 그래서 좀 이게 유불리가 좀 너무 이제 크다 보니까 네. 보통 이제 아파트를 증여를 할 때는 네. 이 감정 평가를 많이 활용을 합니다. 감정 평가로. 예, 일단 이제 감정 평가를 받게 되면은 네. 유사 매매 사례가액이 아무리 많아도 네. 감정 평가 금액이 무조건 우선해요. 아. 예, 그래서 네. 딱 시가가 고정되는 거예요. 네네. 예, 그래서 리스크 자체가 없어지고 네. 그다음 이제 또 이 감정 평가는 사람이 하다 보니까 네. 이 아무래도 주관적인 의견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겠죠. 그래서 이제 감정 평가를 맡길 때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상향 평가 해드릴까요? 하향 평가 해드릴까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향 평가를 해달라 네, 이렇게 중요할 하면은 땐 당연히죠. 예, 실제 이제 유사 매매 사례가보다 조금 더 낮게 나옵니다. 아. 이 감정 평가 금액이.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감정 평가를 받아서 네. 예, 아파트를 증여받는 것이 무조건 유리하다. 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어요. 네. 이 감정 평가는 이 감정 평가사마다도 또 조금씩 달라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좀 발품을 파시면은 네. 좀 더 이제 더 낮게 평가를 많이 이렇게 해주는. 해주는 분이 있어요. 예, 물론 이제 그것도 너무 낮으면은 또 리스크가 있는데 네. 이 리스크가 없는 최저한의 감정 평가 금액을 찾는 이 거는 업계에서 또 잘해주시는 분이 예, 있어요. 또 요건 또 발품을 또 파시면은 예, 네. 또 좀 더 절세를 하실 수 있다. 아 그렇군요. 예, 이렇게 말씀을 네. 드리겠어요. 그러면은 그 주식도 똑같이 이런 게 있을까요? 주식 증여 같은 거 할 때도 좀 절세 방법이 있을까요? 그 주식 증여 같은 네. 경우는 사실 저는 별로 권장해드리지 않아요. 주식은. 예, 그냥 내가 왜냐하면은 그래서. 주식 증여 같은 경우는 그 주식 증여 평가를 어떻게 하냐면은 네. 그 증여일로부터 이제 과거 2개월, 증여일 이후 2개월 이렇게 총 4개월간의 네. 그 종가 있잖아요. 그 종가의 평균액을 이제 그 합산을 해서 네. 이 증여가액으로 산출을 합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이 증여를 받고 나서 뭐 시가가 이제 올라간다든지 내려감에 따라서 네. 이 유불리가 발생할 수 있어요. 음. 그러느니 차라리 그냥 현금을 증여해서 그 현금으로 주식을 취득하시는 게 더 낫죠. 그러면 현금은 뭐 딱히 뭐 절세랄 게 뭐 없을 것 같은데 현금도 뭐 어떤 증여할 때 절세가 있나요? 현금 증여는 이제 뭐 절세 방안이 거의 없는데 네. 그래도 이제 한 가지를 좀 알려드리자면은 네. 모든 증여는 나눠서 증여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 혼자 이제 뭐 5억을 증여를 받는 것보다는 네. 나랑 배우자랑 2억 5천씩 이렇게 네. 나눠서 이렇게 증여를 받게 되면은 이 증여 세율 자체도 이제 네. 나눠지고 증여 공제도 이제 각각 나 5천만 원 또 이제 배우자도 이제 뭐 시부모나 네. 아니면 내가 장인 장모님한테 받을 때도 1,000만 원까지는 증여 공제가 돼요. 네. 이런 증여 공제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증여세가 단독으로 증여받는 것보다는 이렇게 나눠서 증여받는 것이 당연히 더 절세가 되겠죠. 네. 네. 그냥 그렇게 어떻게든 좀 쪼개가지고 네네. 받는 식으로 하고 이왕 받는 거 뭐 이렇게 시댁에서도 좀 받고 뭐 이렇게 그렇죠. 처가에서도 받고 네. 이렇게 하면서 네. 나눠 받는 식으로 네, 맞습니다. 해라라는 네. 거죠.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뭐 증여에 대해서 알아봤으니까 뭐 상속 쪽에서는 절세랄 게 있을까요? 그 모든 절세가 미리 대비를 해야 또 이제 절세 효과를 발휘할 수 있어요. 이미 상속이 개시되고 나서 이 상속세 절세 방안을 찾는다면 당연히 한계가 있겠죠. 그래서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네. 미리 이제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안을 몇 가지 알려드린다면은 네. 일단 첫 번째로 주택연금을 활용하는 것이에요. 음. 예를 들어 이제 부모님이 지금 뭐 소득이라든지 그 예금은 거의 없으시고 부동산 한 채만 이제 뭐 보유를 하고 계신다. 네. 그럼 이제 생활비가 없으니까 네. 자녀가 부모님에게 생활비를 드려야 되잖아요. 네. 그럼 이 부모님한테 드리는 생활비를 네. 나중에 상속세에서 공제를 해주냐? 아. 그런 건 이제 또 공제를 안 해줘요. 안 해줘요. 네, 내가 부모님한테 드린 거는 공제를 안 해준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제 좀 이런 경우에 상속세를 줄이려면은 자녀가 부모님에게 생활비를 드리지 말고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으로 주택 그 연금을 받으시는 거죠. 그런 이제 연금을 받으셔서 부모님 생활비로 쓰시는 것이 나중에 그러면 이 연금 같은 경우는 이제 부채니까 금융 부채니까 이 상속 재산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상속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아이러니한 게 효도를 하면 오히려 상속세가 더 많이 나오게 된다. 효도세가 생기네. 또 이런 좀 아이러니한 좀 마음에 안 들죠. 여러모로 좀 빡빡하네요. 좀 어쨌든 뭐 그런 내용이 있고. 그다음 이제 두 번째는 그 부모님한테 이제 돈을 드릴 때 부모님한테 아까 말씀하셨듯이 무슨 역전세가 발생했다든지 뭐 그래서 부모님이 큰 돈이 필요하다. 자녀가 부모님한테 돈을 드려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반드시 차용증을 쓰셔야 된다. 차용증을 쓰지 않으면은 억울하게 원래 내 돈인데 이 부모님 상속 재산이 포함이 돼서 상속세를 더 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부모님한테 돈을 드릴 때는 굳이 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겠지만은 차용증을 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차용증 쓸 때 그냥 종이로 쓰면은 이거 언제 썼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뭐 예를 들어 뭐 공증을 받는다든지 뭘 해야 될까요? 그래서 차용증을 뭐 꼭 뭐 공증을 받으실 필요는 없고 이 공증의 효과가 뭐냐면은 이 차용증의 문서가 언제 작성이 됐냐. 우리가 뭐 세무조사 나오고 나서 부랴부랴 작성한 게 아니라 정말 그때 돈을 빌린 때 작성한 문서가 맞다. 이것을 이제 입증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런 효과에는 이제 공증 말고도 우체국 내용 증명이라든지 아니면 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받는다든지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이 공증이 아무래도 비용이 좀 더 비싸다 보니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우체국 내용 증명을 좀 추천을 드리고요. 부모님한테 내용 증명을 보내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이미 저한테 상담하시는 분들도 무조건 이제 내용 증명 보내라고. 내용 증명 보내고 이자 뭐 그 돈 내라고 독촉하고 문자 보내고 이제 그런 걸 부모님과 자식 간에 잘 해놓으셔. 해놔야지 나중에 이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또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또 상속세 절세 방안 중에 하나가 종신보험을 활용하는 거예요. 그런 뉴스 보셨을 거예요. 어떤 이제 기업이 있는데 이제 그 기업주가 이제 돌아가셨어요. 이 자녀가 상속을 받아야 되는데 상속세가 몇백억 나온 거예요. 돈이 없죠. 그래서 이 기업을 어쩔 수 없이 매각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모님이 예금액이 없고 부동산만 보유를 하시다 돌아가시게 되면 상속세가 거액의 상속세는 나오는데 이 상속세를 납부할 재원이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 부동산을 물납을 하게 된다든지 뭐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 물납을 하게 되거나 이러면 이 시가가 아니라 공시가로 이 적용이 받게 돼서 뭐. 상당히 손해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런 측면도 있고 어쨌든 그 상속세 재원 마련을 위해서 이 종신보험을 가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종신보험을 가입하실 때 가급적이면 이 보험료를 부모님이 아니라 자녀가 내는 것이 좋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자녀가 보험료를 납입을 하면은 보험금에 대해서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이 보험료를 납입을 하고 있었다면은 이 보험금에도 이 상속세가 또 과세가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납부 재원이 들어드니까 부모님을 피보험자로 하는 종신보험을 가입을 하되 이 보험료는 자녀가 불입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상황이 발생하고 난 다음에 어떤 절세 방법을 찾는 것은 좀 늦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미리미리 이런 절세 방법들을 좀 잘 아신다면은 세금을 좀 줄이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것 같고 또 이제 더불어서 제 유튜브 공쌤 TV에도 절세에 도움이 되는 많은 영상들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우리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또 세금 관련해서 궁금하신 거 있으면 공쌤 TV 가셔가지고 보시면은 훨씬 더 전문적인 내용들 많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